되겠어요. 자, 그러면 들어갑시다. 영중이 무사하고 영중이 무사하다. 영중이라는 건 뭐냐면 가명한, 즉 영이 가명이라는 것은 감영,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 무사하고 무사의 일이 없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별일 없다. 즉 잘 평화로운 상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증이 무사하고는 이 자신의 어떤 선정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너무나 정치를 잘하다 보니까 잘 정리하다 보니까 별로 뭐 심한 일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행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만 뭐 꼭 그렇게 봐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 가명하니 무사하고 별일이 없습니다. 한가롭습니다. 그래서 또한 시절이 3월인지 또 하나의 원인이 뭐예요? 때가 3월이다. 좋은 계절입니다. 봄날입니다. 화천 시냇길이, 화천이라는 곳에 시냇길이, 시냇물이 따라 흘러가는 그 길이 뭐예요? 풍악으로 뻗어 있다 그랬어요. 풍악 뭔지 알죠? 풍악. 요거 뭡니까? 금강산입니다. 자, 그런데 금강산인데요. 금강산이 이름이 여러 개 있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풍악이라고 하면 이게 가을의 이름입니다. 가을. 근데 여기서는 봄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강산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름의 금강산 이름이 뭐죠? 여름의 이름 금강. 참고적으로 암기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동래산이라고 했죠. 이거 중국의 명산의 이름하고도 같은데요. 그 다음에 겨울의 금강산 이름 뭐라 그래요? 아, 재밌는 이름이죠. 개골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름에는 복래, 그 다음에 겨울에는 개골, 그 다음에 여기 쓰고 있는 풍악이라는 것은 가을에 단풍이 무르익었을 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정철 아저씨가 제대로 쓰려면 풍악이라고 쓰지 않았어야 했을 텐데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금강산. 자, 화천 시내길이 풍악으로 뻗어 있어서 금강산 쪽으로 뻗어 있어서 행장을 다 떨치고 그랬습니다. 행장이란 건 뭐예요? 여행 장구가 되겠지요. 여행 장구들을 다 떨치고, 즉 간소화하여. 나중에 배우게 되겠습니다만 그 유상가 같은 데 보면은 집신 신고 그다음에 지팡이 들고 이렇게 떠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석경의 막대 지표. 석경 돌길에 막대기를 짚고. 그리고 뭐야? 여행 장군 다 떨치고 뭐 하나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막대기 하나 들고서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 들어가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백천동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자, 이 만폭동이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정이 됩니다. 여기서 여정. 그러니까 시적하자가 어딨냐?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만폭동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처음엔 어디 있었는데요? 가명 안에 있었겠죠. 자신이 다스리는 곳 가명 안에 있다가 그곳이 너무나 별 일이 없이 정치가 잘 돼 있고 또 계절이 너무나 좋아서 간소한 차림으로 어디에 먼저 제일 처음 도착했다? 만폭동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정 찾았죠. 그럼 뭘 찾아야 돼요? 견문 찾아야 되겠습니다.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초리 섣떨며 뿜난 소리 심리의 자자시리.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은과 같은 무지개 옷과 같은 용의 꼴입니다. 자, 은과 같은 무지개 요 초리라는 것은 뭐라고요?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용꼴이 섞어 돌면서 뿜는 소리는 심리의 자자신이라는 건 뭐예요? 심리에 퍼져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이 만폭동에 폭폭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만큼 넓게 퍼져 있다. 소리가 그 소리를 들을 때는 우레와 같더니만 본인한 눈이로다 가까이 와서 띡 보니까 마치 눈이 내리는 모습과 같구나. 계속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은과 같은 무지개, 그다음 옷과 같은 여기서부터 눈이로다 여기까지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폭포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폭포에 대한 묘사인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야 할 것은 어때요? 비유적인 표현 들어있죠? 뭐가 비유예요? 은과 같다. 그치? 무지개다. 그치? 옷과 같아. 용의 꼴이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비유적인 표현이면서 대꾸 이루고 있죠? 표현상의 특징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대꾸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청각적인 건 뭐예요? 그 섣떨면서 뿜는 소리를 들을 때는 마치 뭐라 그랬어요? 우레소리와 같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청각적인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눈이로다 그랬죠. 무지개 용의 꼬리와 같다. 이거 시각적인 거죠. 그럼 청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이 어떤 관계를 갖느냐면 청각적인 것은 원경입니다. 즉 멀리 있을 때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뭐가 되는 거야? 근경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요 구절의 어떤 표현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것이 하나 필요하겠습니다. 폭포를 묘사하는데 비유적이다, 대꾸를 이루고 있다,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가 있는데 청각적 이미지는 원경이고 시각적 이미지는 근경이다. 그래서 멀리 폭포에서 멀리서부터 가까이 가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먼저 현대어로 쉽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명 안에 별일이 없고 또한 계절이 3월이라 너무나 좋은 계절이어서 또 계절이어서 나는 여행을 떠난다. 어디로 여행을 떠나냐면 화천의 시냇물이 뻗어서 다 있는 금강산으로 여행을 떠난다. 여행 장구는 간소하게 하여 막대기 하나 짚고 가는데 처음에 도착한 곳은 백천동을 지나 만폭동에 다다랐구나. 멀리서 들을 때는 뭐야 우레소리와 같더니 가까이서 보니까 눈이 내리는 모습과 같고 그 모습은 마치 은과 같은 무지개와 옥과 같은 용의 꼬리와 같더라. 너무나 아름답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금강대 맨우충이. 자,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금강대 두 번째 여정이죠. 첫 번째 여정은 만폭동, 두 번째 여정은 금강대 여정 이동이 됐습니다. 자, 그럼 금강대에서 뭘 봤냐? 맨 꼭대기 우층에 선학이, 선학, 신선의 학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냥 학인데 선학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왜? 그렇지. 신선이 주로 타고 다녀. 그러죠? 그래서 선학이 새끼를 치니 새끼입니다. 새끼를 치고 있으니 춘풍 옥적성에 첫잠을 깨뒀던지 춘풍 봄바람 옥피리 소리에, 그러니까 봄바람이 부는 소리를 옥피리 소리라고 뭐한 거예요? 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첫잠을 깨었던지. 자, 첫잠 깨다 주체가 누굽니까? 첫잠을 깨는 것의 주체 선학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금강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꼭대기에 학이 새끼를 치고 있었어요. 근데 코코코코 자고 있었는데 봄바람이 씩 부니까 얘가 봄바람이 옥피리 소리 같은 그 소리에 하고 깼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깼는지. 호의현상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학이 이렇게 있으면요. 멋진 그림은 선생님이 또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멋진 그림 그려졌습니다. 학이 있으면요. 날개의 이 아랫부분은요. 검정색이죠. 몸통은 어떻습니까?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이 되어 있는 부분을 흰 옷이라고 호의, 그 다음에 붉은이래. 검은색이 보이고 있는 요 끝부분을 검은 치마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에 검은 치마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대로 뭐가 됩니까? 학이 되는 거지요. 그렇죠. 의인화한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호의현상 학이 그냥 학이 의인화된 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이 반공 공중에 솟았더니 서호의 주인을 반겨서 넘는 한데 서호의 주인, 서호라는 곳에 있었던 옛날의 주인 누굴 얘기하냐면요, 인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포라는 사람의 고사가 있는 거죠. 인포라는 사람이 옛날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중국에 옛날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뭐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꽃을 안에 삼고 학을 아들 삼아서 살았던 신선입니다. 신선. 알겠지요? 신선. 이렇게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인포라는 신선인 줄 알고 반겨서 넘너란 듯 그랬습니다. 자, 그럼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금강대에 도착했는데 그 위에 꼭대기에는 학이, 신선이 타고 다닐 법한 학이 새끼를 치고 있다가 봄바람 소리에 깼는지 하늘로 솟아뜨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나를 반기는 듯 하는데 이 나가 누구인 것처럼 반긴다는 거예요. 인포, 옛날에 아버지 신선인 것처럼 나를 반겨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보실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연 친화적인 정서가 나타난 것이라고, 일단 물화일체적인 정서가 나타난 거라고 일단은 볼 수 있어요. 왜? 학이 나를 반겨주니까, 친구처럼 맞아주니까 물화일체의 경지라고 첫 번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친구처럼 맞아주는데 그 친구가 누구인 것처럼 맞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인포, 신선이라고 그랬죠. 신선적인 풍모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신선적 풍모가 나타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선적인 풍모가 여기 살짝 나타났지만 전반부, 즉 산을 여행하는 부분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더 강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두 개의 여정이 있었어요. 만폭동 여정, 뭘 봤니? 폭포의 장관, 묘사,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반드시 잘 정리하시고요. 감탄하고 있습니다. 우와 멋지다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금강대 다음 여정, 선학을 보았습니다. 선학을 보고 뭐 했어요? 자연친화 혹은 신선적 풍모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신선풍모, 신선적 풍모를 느끼고 있다. 마치 신선적 풍모라는 것은 자신이 신선이 된 듯한 느낌. 진짜 학이 나를 신선으로 본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정으로 들어가 봅시다. 소양로, 대양로, 눈아래 굽어보고, 이게 다 봉우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눈아래 굽어보고 지나치고 있는 거죠. 정양사 진월대 고튀어 올라 앉은 말이, 자, 요번에 여정 어디입니까? 바로 진월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월대에 당도하여 올라서 앉은 말이, 주의하세요. 여기 말이 앉아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앉으니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앉으니. 여산 진면목이 여기, 여산의 진면목이 여기야 다변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중국의 명산입니다. 중국의. 그런데 여기서는 중국의 명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바로 금강산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금강산을 얘기하고 있다. 알겠지요? 자, 니어산 금강산의 참모습이 여기서 다 보이는구나. 어와, 감탄사 또 나오죠. 조화옹이, 조화옹, 조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물주, 뭐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만든 사람. 이 여산의 진면목을 만든 분이 되겠죠. 헌사토 헌살자, 야단스럽구나. 우리가 면왕정가에서도 봤었죠. 야단스럽다는 표현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아름답다 표현이라고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아름답구나. 날거든 뛰디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면왕정가에서 봤던 거네. 날거든 뛰지 말고 서있거든 솟지 말지. 이건 뭐라 그랬어? 나는 듯 하기도 하고 뛰는 듯 하기도 하고 서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솟는 듯 하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듯 뛰는 듯 서 있는 듯 솟는 듯, 부용을 고잡난 듯, 연꽃을 꽂아 놓은 듯, 배곡을 묶어 놓은 듯, 배곡을 묶어 놓은 듯, 배곡을 묶어 놓은 듯. 배곡 뭔지 알죠? 동명을 박차는 듯, 동해 바다를 박차고 나가는 듯, 북극을 고이고 떠받치고 있는 듯, 북극성, 북극 하늘,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 잘 보세요. 자, 야단스럽구나라는 것은, 자, 일단은 진헐대에서 여정 무엇을 봅니까? 녀산의 진면목을 본다 그랬어요. 녀산의 진면목이라는 것은 금강산이고, 그 금강산의 12,000봉우리입니다. 12,000봉우리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야단스럽다, 아름답다라고 얘기만 했다가 이 부분에 좀 더 자세히 묘사를 하는데, 날거든 뛰지 마나 섰거든 솟지 마나. 이건 뭐예요? 그렇죠, 다이내믹,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용을 고잡난 듯, 배곡을 묶었난 듯.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연꽃과 같다, 옥과 같다, 아름다운 모습. 그렇죠,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뭐예요? 동명을 박차는 듯, 그 다음에 북극을 괴한는 듯. 이건 뭡니까? 그렇죠, 그 힘찬 기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부분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이합니다. 여기로 넘어가면서 뭐가 돼요? 높을 시고 망고대, 외로시아 혈망봉, 즉 망고대와 그 다음에 혈망봉이라는 두 개의 봉우리로 시선이 집중이 됩니다. 집중이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12,000봉우리를 다 보다가 전체적으로 조망하다가 두 개의 봉우리만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거야? 시선이, 그렇지, 넓은 시선에서 좁은 시선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거. 알겠지? 넓게 보다가 좁게 본다.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시선의 변화 기억을 해 두시고요. 망고대와 외로울샤 혈망봉이 하늘을 추미러, 하늘을 떠받치고, 추미러 떠받치고, 무사일을, 무슨 일을 사로리라, 알리려고, 아뢰려고, 높은 분한테 아뢰려고, 천만급 뛰나도록 굽힐 줄 모르는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굽힐 줄을 모르니 너, 어와 너이고, 너로구나. 너 같은 이 또 있는가? 라고 하면서 너 같은 애가 또 있겠니? 하고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산진면목이라고 해서 전체를 조망하고 있는, 전체 여정은 어쨌거나 진월대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어디? 그렇지, 진면목 12,000봉을 보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디라고요? 그렇죠, 망고대와 그 다음에 혈망봉 두 개 봉우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진월대에 오르니 이곳에서 모든 아름다운 여산의 진면목, 금강산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조물주가 너무나 야단스럽게도 아름답게 만들어놨구나. 나는 듯하기도 하고, 뛰는 듯하기도 하고, 서 있는 듯하기도 하고, 솟는 듯하기도 하고, 연꽃의 모습이면서 배곡을 묶어놓은 듯한 모습이면서, 그렇죠, 바다를 박차고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기상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특히 두 개의 봉우리, 망고대와 혈망봉을 보면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면서 무엇을 알리려고 그런 모습으로 오랜 시간 동안 굽힐 줄 모르고 있니? 너 같은 앤 또 없을 것 같다. 멋져 너.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말이죠. 요 뒷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하늘이란 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망고대와 혈망봉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신하의 모습인데 어떤 신하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충신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화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망고대 혈망봉, 너 참 대단한 기상, 절개를 가지고 있구나. 나랑 똑같네. 이런 얘기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망고대 혈망봉, 너 절개를 가지고 있구나. 나 너 닮고 싶어. 둘 중에 어느 하나로 해석하든 상관이 없고 어쨌거나 충성을 다짐하고 있다. 충성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얼 땐 뭐예요? 1만 2천 봉우리를 보면서 감탄.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시선이 좁아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망고대로 혈망봉 2개 봉우리로 좁아지면서 충성을 다짐하는 녀석. 알겠습니까? 그래서 진얼 때 여정, 그 다음에 12,000봉과 망고대 혈망봉이 뭐라고요? 그렇죠. 견문, 감탄과 충성 다짐이 뭐예요? 감상. 이렇게 세 가지로 또박또박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사 3으로 들어갈까요? 계심대 고치 올라 중양성 바라보며 12,000봉을 역력히 혀여하니. 자, 여기 여정 어떻게 됐습니까? 자, 계심대 고티어 올라 그랬죠. 그렇죠. 계심대로 도착을 했군요. 그렇다면 여기 여정은 계심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12,000 봉우리를 봅니다. 그렇다면 앞부분에서 시선이 12,000 봉우리에서 2개 봉우리로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지는 부분이군요. 자, 역력하니 뚜렷하니 복마다 맺혀 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아하, 여기 보세요. 기운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12,000 봉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2개 봉우리의 기상을 봤다가 다시 12,000 봉우리로 넓어지면서 이번에는 그 서려 있는 기운을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산에 실제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본다기보단 이번에 뭘 얘기한다고? 그렇습니다. 기운, 서려 있는 기운을 보고 있습니다. 맑거든 좋지만아 좋거든 맑지만아. 이거 또 나왔네요. 그렇죠? 맑고도 깨끗하다 이런 뜻이죠. 다시 나온 표현입니다. 맑고 깨끗하다. 저 기운 흩어내요. 저 기운이란 건 뭐예요? 그 산에 어려 있는 기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영웅 같은 인물들, 장사들, 무슨 무등산의 기운을 타고난 누구 장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 기운을 얘기하는 거겠죠. 저 기운을 흩어내서 뽑아내서 인거를 만들고 싶구나 그랬어요. 고자, 의도영엄이잖아요. 그렇죠? 인거를 만들고 싶다. 자, 인거리란 건 뭐예요? 뛰어난 인물, 영웅적인 인물들이죠. 이 인물들은 결국 뭘 하게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바로 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을 인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그렇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나라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 우국충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국충절. 왜? 산에 있는 기운을 가지고 나라에 쓰일 수 있는 인물을 만들겠다니까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죠. 됐죠? 형용도 그지였고 태세도 하더할시야 무엇이. 그렇죠. 계속해서 그 기운이 그 형태도 여러 가지고 그 모양도 여러 가지다. 천디가 담기실제 하늘과 땅이 온 세상이 삼기실제 만들어질 적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네요. 삼기실제 자연이 되었만한 뭐예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졌겠지만은 이제와 보게 되니 지금 보니까 유정도 유정할시야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더라.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이 봉우리의 기운이 결국 뭐야? 영웅을 낳을 수 있는 기운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자연물의 어떤 모양새라든가 기운이라는 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연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예요? 어디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심대였습니다. 계심대에서 무엇을 보았어요? 12,000 봉우리의 기운을 보았지요. 그렇죠? 그다음 뭐예요? 그렇지. 감상 뭐예요? 인거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우국충절을 느꼈죠. 됐죠? 자, 계심대 고쳐 다시 올라서 중양성 쪽을 바라보면서 12,000 봉우리를 똑똑하게 살펴보려고 하니까 봉우리마다 맺혀 있고 그 봉우리 끝마다 서려 있는 기운이 맑고도 너무나 깨끗하더라. 저 맑고 깨끗한 기운을 뽑아내서 인거를 만든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평안해지겠는가? 그 모습은 끝이었고 그 모양도 많기도 많으니 세상이 만들어질 땐 자연스럽게 된 줄 알았지만 많은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로구나. 정리됐죠. 그 다음에 비로봉 상상두에 올라보니 기니 신고 그랬습니다. 자, 요번엔 어디예요? 비로봉으로 넘어갑니다.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본 사람이 그 누구요? 동산태산이 어느야 높다 통고. 동산과 태산이 이거 뭐예요? 그렇죠. 노나라 옛날에 공자가 올랐던 산들입니다. 그렇죠? 동산과 태산 비교해보면 태산이 더욱더 높겠죠. 어느 것이 높다 통고 어느 게 더 높다고 하더냐. 그죠? 그러니까 비로봉으로 딱 올라가 보니까 공자가 옛날에 높다고 했던 동산태산 그거보다 얘가 더 높을까 낮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노국
공자의 나라. 노나라 좁은 줄도 우리는 모르거든 넓거나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단 말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자님께서 동산에 오르셔선 뭐라 그랬어요? 아, 높은 산에 오르니 노나라가 좁은 줄 알겠구나 그랬고요. 태산에 오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좁은 줄 알겠구나. 왜? 태산이 더 높으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뭐예요? 호연지기의 정서를 가지고 계셨던 거겠죠. 알겠죠? 호연지기. 호연지기 뜻이 뭐예요? 넓고도 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노나라 좁은 줄을 우리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산에 올라서 이런 호연지기의 정서, 경지에 이르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넓거다 넓은 천하 어찌하여 적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동산에 오르셔서 공자님은 노나라가 좁다고 말씀하셨고 태산에 오르셔서 이 넓은 천하가 좁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죠. 어와 아흐 저 디위를 저 경지를 그 경지를 어이하면 알 거이고 제가 어찌하면 따를 수 있겠어요? 알 수 있겠어요? 오르지 못하니 나라가 민고이할까? 오르지 못하니 내려가는 것이 뭐 이상하겠어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비로본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그 누구예요? 동산하고 태산하고 어느 게 더 높을까요? 공자님께서 노나라 동산에 올라가셔서 노나라가 좁다고 하셨는데요. 또 태산에 올라가서 그다음에 천하가 좁다고 하셨는데요. 저는요. 노나라 좁은 줄 천하가 좁은 줄 그러니까 여기선 노나라는 아니겠죠. 조선이 좁다거나 아니면 천하가 좁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경지 호연지기의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차라리 그냥 내려갈래요. 그게 뭐 이상하겠어요? 어차피 저는 성현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는 보통 사람인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비로봉이란 게 진짜 여정이냐? 올라가다 말았으니까 완벽한 여정은 되지 않죠. 그러나 계심대에 올라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기운을 보았으니까 완벽한 여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계심대에 올라서 뭘 봤습니까? 12,000 봉우리의 기운을 살펴보고 우국충절을 다짐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비로봉은 뭐예요? 오르진 못했으나 성현의 경지를 흠모하였습니다.